아버님, 죄송한데 가족 사진 촬영 때 잠시 빠져주실 수 있을까요? 국밥 냄새가 조금 나는 것 같아서요. 사진에 향이 배면 안 되잖아요. 40년간 국밥집을 운영한 한상구는 아들 결혼식에서 국밥 냄새 난다며 모욕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숨은 거부였고 며느리 아버지 회사의 실질적 소유주였던 것. 조용한 폭수가 시작되는데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40년 동안 이 국밥집을 운영해 오면서 새벽 5시부터 뼈를 우려내는 일로 하루를 시작해 왔습니다. 68살이 되었지만 손끝은 여전히 능숙하고 국물 맛을 보는 혀는 예전과 다름없이 정확했죠.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외동아들 한도윤이 결혼을 한다고 했으니까요. 아버지, 상견례 날짜 정했어요. 도윤이 가게에 들어서며 말했을 때 나는 국자를 든 손을 멈췄습니다. 결혼.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죠. 평생 국밥집에서 살아온 내게 며느리가 생긴다니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 언제야? 다음 주 일요일이요. 강남에 있는 호텔에서 하기로 했어요. 강남 호텔. 내 평생 발을 들여 놓아본 적 없는 곳이었습니다. 앞치마를 풀면서 생각했어요. 도윤이 좋은 여자를 만났다고 했을 때부터 마음 한구석이 두근거렸거든요. 유세진이라는 이름의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가족을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했습니다. 상견례 당일 나는 평생 한 번도 입어본 적 없는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내 모습이 낯설었죠. 40년간 국밥 냄새가 배어있던 손에 향수를 뿌렸지만 여전히 뭔가 어색했습니다. 도윤이 데리러 와서 차에 탔을 때도 긴장이 풀리지 않았어요. 아버지,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세진이 가족들 좋은 분들이에요. 도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불안함이 커져갔습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 화려한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런 곳에서 자란 사람들과 과연 내가 어울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유세진과 그녀의 부모님을 만났을 때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정중하게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어요. 하지만 대화가 진행되면서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도윤이 아버님께서 음식점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어떤 종류의 음식점인가요? 유세진의 어머니가 물었을 때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국밥집을 합니다. 아, 국밥집이라니. 향이 많이 배셨겠어요. 그 말과 함께 따라오는 미묘한 표정들. 나는 그 순간 뭔가 틀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40년간 정성껏 끓여온 국밥이 부끄러운 것이 되어버린 기분이었죠. 상견례 이후로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나도 함께 참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죠. 예식장을 정할 때부터 내 의견은 들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 예식장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바쁘시잖아요. 도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서운했습니다. 바쁘다는 게 핑계라는 걸 알았거든요. 며칠 뒤 세진이 가족들과 함께 예식장을 보러 간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나는 초대받지 못했어요. 국밥집에서 혼자 국물을 끓이면서 생각했습니다. 아들의 결혼인데 왜 이렇게 소외감을 느끼는 걸까요? 40년간 이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결혼식 하나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다니. 아버지, 하객 명단 작성해 주세요. 도윤이 건넨 종이를 보니 신랑 측 하객 자리가 턱없이 적었습니다. 세진 가족 쪽은 회사 임원들과 지인들로 가득했는데 내 쪽은 국밥집 단골 손님들과 동네 지인들 뿐이었죠. 이게 다야? 아버지께서 아는 분들이 많지 않으시잖아요. 도윤의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40년간 새벽부터 밤까지 국밥집에서만 살아왔으니 인맥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초라한 기분이 드는 걸까요? 웨딩 사진 촬영 날이 되었을 때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스튜디오에 도착하니 세진의 부모님은 이미 와 있었어요. 정장을 갈아입고 나오는데 세진의 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죄송한데 가족 사진 촬영 때 잠시 빠져주실 수 있을까요? 네? 왜요? 국밥 냄새가 조금 나는 것 같아서요. 사진에 향이 배면 안 되잖아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새벽부터 샤워를 하고 향수까지 뿌리고 왔는데도 국밥 냄새가 난다는 거였죠. 40년간 내 손으로 끓여온 국밥이 이렇게 부끄러운 것이 될 줄 몰랐습니다. 아버지, 잠깐만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도윤마저 고개를 돌리며 말했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스튜디오 밖 복도에 서서 유리창 너머로 웃으며 사진을 찍는 가족들을 바라봤어요. 내가 빠진 자리에서 모든 게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국밥집에 돌아와서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40년간 이 자리를 지켜온 게 잘못된 일이었을까요? 아들을 위해 밤낮 없이 일해온 게 부끄러운 일이었을까요? 빈 소주잔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작은 사람이 되었을까? 며칠 뒤 도윤이 결혼식 자리 배치도를 가져왔습니다. 신랑 아버지인 내 자리는 뒷줄이었어요. 세진 가족의 체면을 위해서라는 설명을 들었지만 가슴 속에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40년간 쌓아온 자존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죠. 결혼식 당일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4시부터 샤워를 하고 정장을 다시 한번 점검했어요. 거울 앞에 선 내 모습을 보니 어색했지만 오늘만큼은 아들의 아버지로서 당당하게 서고 싶었습니다. 예식장에 도착하니 이미 세진 가족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꽃장식과 샹들리에가 눈부셨죠. 하지만 내가 설 자리는 어디에도 없는 것 같았어요. 세진의 아버지 유건식은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며 바쁘게 돌아다녔지만 나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도윤이 안내한 자리는 예상했던 대로 뒷줄이었습니다. 신랑 아버지 자리라고 하기에는 너무 구석진 곳이었죠. 앞자리에는 세진 가족의 친척들과 회사 임원들이 앉아 있었어요. 나는 그 자리에 앉아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내 주변에는 국밥집 단골 할머니 몇 분과 동네 이웃들만 있었어요. 식이 시작되고 주례가 신랑 신부 가족을 소개할 때였습니다. 세진의 아버지는 모 건설회사 대표이사라고 당당하게 소개됐지만 나는 그냥 신랑 아버지로만 언급됐어요. 국밥집 사장이라는 말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랑 아버지께서는 음식업에 종사하고 계십니다. 주례의 애매한 표현에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40년간 정성껏 끓여온 국밥이 이렇게 부끄러운 것이 될 줄 몰랐습니다. 식이 진행되는 동안 나는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축사를 하는 세진 아버지의 회사 임원들, 화려한 꽃다발을 들고 축하하는 사람들. 모든 게 세진 가족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나는 그저 구경꾼일 뿐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가족 사진을 찍을 때였습니다. 사진사가 가족들을 배치하면서 나를 가장 구석으로 밀어냈어요. 조금만 뒤로 서주세요. 네, 거기서 멈추세요. 나는 거의 사진 밖으로 밀려날 뻔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시죠? 도윤이 돌아보며 물었지만 그 눈에는 미안함보다는 어서 넘어가자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내 아들조차 나를 부담스러워하고 있었어요. 40년간 키워온 아들이 이렇게 변해버린 걸까요? 피로연이 시작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세진 가족 쪽 하객들은 고급 양복을 차려입고 명함을 주고받으며 사업 얘기를 나눴지만 내 쪽 하객들은 어색해하며 구석에 모여 있었어요. 두 세계가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저분이 신랑 아버지시래요. 국밥집 하신다던데. 지나가던 하객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말에 고개를 들어 도윤을 바라봤어요. 내 아들은 세진과 함께 웃으며 다른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나를 돌아보지도 않았죠.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예식장 밖으로 나왔어요. 복도에 서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40년간 내 인생이 이렇게 초라한 것이었을까요? 국밥으로 아들을 키우고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까지 시켜놨는데 이게 내가 받을 대접인 걸까요? 예식장을 나서면서 뒤돌아보니 여전히 웃음소리와 축하 인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없어도 모든 게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 순간 가슴 속에서 뭔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예식장을 나온 후 나는 곧바로 국밥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정장을 벗고 평소 입던 작업복을 입었어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한없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진짜 내 모습이겠죠. 40년간 국밥만 끓여온 늙은 아버지 말입니다. 국물을 끓이면서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일까요? 아들한테도 인정받지 못하고 며느리 가족에게는 무시당하고.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었어요. 내가 단순히 국밥집 사장이 아니라는 것 말입니다. 사실 나는 오래전부터 국밥집 수익으로 부동산과 주식 투자를 해왔습니다. 처음엔 작은 돈으로 시작했지만 40년간 꾸준히 모은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아무도 몰랐죠. 도윤에게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성실하게 살아온 아버지로만 보였겠죠. 밤이 되어 가게 문을 닫고 나는 집 안 깊숙한 곳에 숨겨둔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식증권, 은행 통장들 모두 합치면 수백억 원의 자산이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게 무슨 소용이 있었을까요? 아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데 말입니다. 서류를 뒤지다가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10년 전 위기에 처한 어떤 건설회사에 투자했던 기록이었어요. 그 회사가 부도 직전까지 갔을 때 나는 익명의 투자자로 돈을 댔습니다. 회사명을 자세히 보니 유건식이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죠. 세진의 아버지였습니다. 이럴 수가. 그때 내가 구해준 회사가 바로 세진 아버지의 회사였던 거예요. 10년 전 그 회사는 완전히 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도 거절당하고 직원들 월급도 못 줄 정도였죠. 그때 내가 나타나서 회사를 살려준 것이었어요. 투자 조건으로 받은 회사 지분을 확인해 보니 놀라웠습니다. 지금은 그 회사가 꽤 큰 규모로 성장했고 내가 보유한 지분이 무려 30%나 됐어요. 사실상 최대 주주에 가까웠습니다. 유건식은 꿈에도 모르겠죠. 자신이 무시하고 있는 국밥집 사장이 자신의 회사를 구해준 은인이자 최대 주주라는 것을 말입니다. 국밥 냄새가 난다고 했지.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평소에는 국밥집 사장이지만 필요할 때는 투자자로 활동해야 할 때가 있거든요. 강남에 있는 투자회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내가 투자한 여러 회사들의 현황을 점검해야 했습니다.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투자회사 직원들이 나를 보고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들에게 나는 단순한 국밥집 사장이 아니라 수백억 원의 자산을 운용하는 투자자였어요. 이 모습을 도윤이 본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유건식 회사 현황 좀 알아봐 주세요. 네, 바로 조사해 드리겠습니다. 며칠 후 받은 보고서를 보니 재미있었습니다. 유건식의 회사는 겉으로는 번창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문제점이 있었어요. 주요 거래처들과의 관계도 불안하고 재정 상태도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내가 최대 주주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죠. 재미있네? 나는 서류를 정리하면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이 나를 무시하고 국밥 냄새가 난다고 했을 때 설마 이런 반전이 있을 줄 몰랐겠죠.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40년간 참아온 것들을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었어요. 다음 날부터 나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국밥을 끓이고 손님들을 맞았지만 밤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정장을 입고 투자자들과 만나며 조용한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유건식 회사의 주요 거래처들을 파악했습니다. 놀랍게도 그중 몇 곳은 내가 투자한 회사들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10년간 꾸준히 투자해온 네트워크가 이렇게 도움이 될 줄 몰랐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충분했죠. 김 사장님, 유건식 회사와의 거래 좀 재검토해 보시겠어요?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의 사업 방향을 고려해서요. 김 사장은 내 말을 곧바로 이해했습니다. 내가 그의 회사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유건식 회사는 주요 거래처 중 하나를 잃었습니다. 이유는 불분명했죠. 그 다음 주에는 또 다른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갑자기 프로젝트 진행이 어려워졌다는 내용이었어요. 유건식은 당황했겠지만 이유를 알 수 없었을 겁니다. 모든 일이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한 사장님, 이번 투자 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다른 투자자가 문의했습니다. 유건식 회사와 관련된 새로운 프로젝트 투자였어요.
원래라면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었지만 나는 거절했습니다. 이번엔 패스하겠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직감적으로 좋지 않은 느낌이 듭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서로의 판단을 존중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내가 빠지자 다른 투자자들도 하나둘씩 망설이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 프로젝트는 무산됐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유건식 회사의 상황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주요 거래처들이 하나씩 떠나고 새로운 투자자들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건 은행 대출 문제였습니다. 대출 연장이 어렵다고요? 유건식이 은행에 문의했을 때 받은 답변이었습니다. 사실 그 은행의 대주주 중 하나가 내가 투자한 금융회사였어요. 직접적으로 압력을 가한 건 아니었지만 투자자로서의 의견을 전달했을 뿐이었습니다. 위험도가 높아 보입니다.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은행은 유건식 회사를 재평가하기 시작했고 결과적으로 대출 연장을 거부했어요. 유건식은 급하게 다른 은행들을 알아봤지만 어디서도 좋은 대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밤늦게 국밥집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내가 의도한 결과일까요? 사실 나는 아무것도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저 투자자로서 당연한 판단들을 내렸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분명했습니다. 유건식 회사는 점점 어려운 상황에 빠져들고 있었어요. 그가 나를 국밥 냄새 난다고 무시했을 때는 몰랐겠지만 그 국밥집 사장이 자신의 목줄을 쥐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국밥 냄새로 당신들 회사를 샀다고 말할 날이 오겠네. 혼자 중얼거리며 웃었습니다. 40년간 참아온 모든 것들이 이제야 의미를 갖기 시작했어요.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였습니다. 2달이 지나자 유건식 회사는 완전히 위기에 빠졌습니다. 주요 거래처들이 모두 떠났고 은행 대출도 막혔어요. 회사 직원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고 유건식은 급하게 투자자를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죠. 그때 유건식에게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이사회를 소집하겠습니다. 회사의 중요한 문제를 논의해야 할 일이 생겼어요. 전화를 건 사람은 회사의 법무팀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이사회 소집 통지에 유건식은 당황했어요. 누가 이사회를 요청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누가 이사회를 요청했다는 겁니까? 최대 주주께서 직접 요청하셨습니다. 최대 주주? 내가 최대 주주인데요? 아닙니다. 지분 30%를 보유하고 계신 분이 따로 계십니다. 유건식은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최대 주주가 있다는 건 말이 안 됐거든요. 급하게 회사 지분 구조를 다시 확인해 봤지만 10년 전 익명 투자자의 정체는 여전히 수수께끼였어요. 이사회 당일 나는 평소와 다르게 고급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머리도 깔끔하게 정리하고 구두도 반들반들하게 닦았어요. 국밥집 사장이 아닌 투자자로서의 모습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유건식과 이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들어오자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잘못 들어온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죠. 실례지만 누구시죠? 한 이사가 물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 앉으면서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한상구입니다. 이 회사의 최대 주주죠. 그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유건식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아마 내 얼굴을 기억했을 겁니다. 며칠 전 결혼식에서 국밥 냄새 난다고 무시했던 그 사람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10년 전 당신 회사가 부도 직전이었을 때 투자한 사람이 저입니다. 나는 차분하게 투자 계약서들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10년 전의 계약서, 지분증서, 모든 게 명확했어요. 유건식은 서류들을 보며 점점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국밥집 하신다던. 네, 국밥집 합니다. 그 국밥집에서 번 돈으로 당신 회사를 샀어요.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사들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유건식만 진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서 교만함이 사라지고 당황스러움이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참 신기하죠? 국밥 냄새 난다고 내쫓으셨는데 그 냄새로 당신들 회사를 샀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도윤과 세진이 들어왔습니다. 유건식이 급하게 부른 모양이었어요.
도윤은 내가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왜 여기에? 회사 최대 주주로서 이사회에 참석했다. 최대 주주요? 도윤의 얼굴에서도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세진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 유건식을 바라봤어요. 유건식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10년 전부터 이 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주는 저였습니다. 그동안 조용히 지켜봤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나는 천천히 일어나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아래로 보이는 거리의 사람들이 개미처럼 작아 보였어요. 결혼식에서 뒷자리에 앉혀놓고 사진에서 빼달라고 하고 국밥 냄새 난다고 무시하셨죠? 그건 이제 누가 누구에게 고개를 숙여야 하는지 알겠습니까?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40년간 국밥만 끓이던 늙은 아버지가 순식간에 회사를 좌지우지하는 최대 주주로 변해버린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겁니다. 앞으로 이 회사는 제가 직접 관리하겠습니다. 이사회가 끝난 후 도윤이 황급히 따라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내 팔을 붙잡으며 간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 설명해 주세요.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나는 도윤의 손을 조용히 떼어냈습니다. 40년간 그 손을 잡고 키워왔는데 이제는 그 손길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설명할 것도 없다. 내가 본 게 전부야. 그런데 왜 지금까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 숨기셨던 거죠?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지만 나는 타지 않았습니다. 도윤과 마주서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을 꺼냈어요. 말해서 뭐 하나? 돈 많은 아버지라고 달라질 게 있나? 그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이런 분이실 줄 몰랐어요. 몰랐다고? 40년간 너를 키운 아버지를 몰랐다는 거냐? 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내 목소리에서 평소에 없던 차가움이 느껴졌을 테니까요. 사실 나도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결혼식에서 받은 모욕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죄송하다고? 나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달라질 게 있을까요? 결혼식 날 뒷자리에 앉히고 사진에서 빼달라고 했던 그 순간들이 지워지는 건 아니었거든요. 돈이 있다고 알았으면 달리 대해줬을 거냐? 그럼 지금까지는 뭐였나?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로. 됐다. 이제 각자 살자. 나는 등을 돌려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도윤이 뒤따라오며 계속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40년간 쌓인 실망감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쿡밥집에 돌아와서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승리한 기분이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허전한 걸까요? 유건식을 굴복시키고 진실을 밝혔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아들과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며칠 후 도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세진과 함께였어요. 둘 다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유건식의 회사가 사실상 내 손에 넘어간 후 그들의 상황도 많이 달라졌을 테니까요. 아버님,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세진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결혼식 때 나를 무시하던 그 교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하지만 나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기회요? 언제 내게 기회를 줬나?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도윤도 무릎을 꿇으며 빌었지만 나는 그들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40년간 국밥을 끓이며 참아온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도윤을 키운 시간들. 그런데 결국 받은 건 무시와 모욕뿐이었습니다. 돈도 자랑도 필요 없었다. 사람 대접만 받고 싶었어. 내 말에 도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 눈물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너무 늦었습니다. 이제 각자 길을 가자. 나는 내 길을, 너희는 너희 길을 가면 돼. 나는 등을 돌리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도윤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40년간 이어온 부자 관계가 이렇게 끝나는 건 슬펐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유건식의 회사는 완전히 내 손에 넘어왔습니다. 새로운 경영진을 구성하고 사업 방향도 바꿨어요. 유건식은 모든 지위를 잃고 쫓겨났습니다. 자업자득이었죠. 하지만 승리의 기쁨보다는 허무함이 더 컸습니다. 이긴 게 맞나 싶었어요. 아들을 잃으면서까지 얻은 승리가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국밥집에 혼자 앉아 이런 생각들을 하며 지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나는 강남에 새로운 국밥집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유건식의 회사를 정리하고 얻은 수익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40년간 끓여온 국밥의 진짜 의미를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강남 한복판, 고층 빌딩들 사이에 자리한 새로운 국밥집은 겉으로는 현대적이었습니다. 깔끔한 인테리어, 밝은 조명, 넓은 홀. 하지만 주방에서는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국밥을 끓였어요. 새벽 5시부터 뼈를 우려내고 정성껏 고기를 삶고 김치를 담갔습니다. 개업 첫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인근 회사 직장인들, 고급 승용차를 타고 온 사업가들, 심지어 정장 입은 임원들까지. 모두들 호기심 어린 눈으로 메뉴판을 들여다봤어요. 사장님, 여기가 그 유명한 국밥집이죠? 한 손님이 물었습니다. 아마 신문에 났던 기사를 봤나 봅니다. 국밥집 사장이 대기업 인수라는 제목으로 화제가 되었거든요. 하지만 나는 그런 이야기보다는 국밥 자체에 집중하고 싶었어요. 그냥 국밥집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첫 숟가락을 뜬 손님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진한 국물 맛에 놀란 모양이었어요. 40년간 같은 방식으로 끓인 국밥은 어디서 먹어도 같은 맛이었습니다. 이런 맛이. 이 향은 사람의 향입니다. 나는 손님에게 말했습니다. 40년간 새벽부터 밤까지 끓여온 정성, 아들을 키우기 위해 흘린 땀, 무시당하면서도 굴복하지 않았던 자존심. 모든 게 이 국밥 안에 들어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가게는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정장 입은 사람들이 국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예전 같으면 이런 사람들이 내 국밥을 업신여겼겠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사장님, 정말 맛있네요. 이런 국밥은 처음이에요. 젊은 회사원이 말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줬어요. 국밥의 진짜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기뻤습니다. 저녁이 되어 한적해진 가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문 앞에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도윤이었어요. 몇 달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은 많이 초라해졌습니다. 체중도 빠지고 얼굴도 수척해 보였어요. 들어와. 나는 짧게 말했습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들어와서 카운터 앞에 앉았어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밥 한 그릇 주세요. 도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묵묵히 국밥을 끓여서 그 앞에 놓았어요. 도윤은 숟가락을 들고 한참을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국물을 떠 마셨습니다. 아버지, 먹어. 나는 다른 일을 하며 도윤을 지켜봤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국밥을 먹고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먹어온 그 맛이 그리웠나 봅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이제 와서 사과해도 달라지는 건 없다. 알아요. 하지만 말하고 싶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단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아버지로서 인정받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돈이 있어서 대단한 게 아니야. 40년간 이 국밥을 끓여온 게 대단한 거지.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깨진 그릇은 다시 붙여도 금이 남는 법이거든요. 가라. 이제 각자 길을 가자. 도윤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문을 나서면서 한번 뒤돌아봤지만 나는 그를 보지 않았어요.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혼자 국밥을 먹었습니다. 40년간 끓여온 이 맛, 이 향. 이게 바로 내 인생이었어요. 국밥 냄새가 난다고 무시했던 사람들은 몰랐겠지만 이 향은 정말로 사람의 향이었습니다. 정성과 사랑 그리고 자존심의 향이었죠. 새로운 국밥집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을 거예요. 국밥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랑스러운 것이거든요. 사람의 가치를 담은 한 그릇의 국밥. 이게 바로 내가 평생 지켜온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신부가 누군지 모르고 결혼하시는 건 아니죠? 이 여자는 술집에서 일했던 여자예요. 빚도 많고
여러 남자들과 어울려 다니던 갑자기 결혼식장에 나타난 조폭들. 과연 이 결혼식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나는 정혜나. 28살이고 특전사 출신입니다.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강남에 있는 웨딩홀에서 윤태주와 결혼식을 올리거든요. 거울 앞에서 웨딩드레스를 입고 서 있는데 마음이 두근거려서 미치겠어요. 하얀 드레스가 내 몸을 감싸고 있지만 왠지 모르게 숨이 막히는 것 같습니다. 화장사가 마지막 터치를 해주면서 신부님, 정말 아름다우세요라고 말하는데 나는 그저 어색하게 웃을 뿐이었어요. 태주는 재벌가 아들이에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었죠. 내가 특전사 출신이라는 것도 집안이 넉넉하지 않다는 것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해나야, 나는 내가 좋아.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라고 말해주던 태주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어머니 윤말숙은 새벽부터 전통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세요. 평생 두 딸을 키우느라 고생만 하셨죠. 아버지는 내가 어릴 때 돌아가셨거든요. 어머니 손은 거칠고 주름이 많지만 그 손으로 나와 언니를 키워내셨습니다. 해나야, 이제 너도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야지라고 하시면서도 눈가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웨딩홀 밖에서는 하객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태주의 부모님도 오셨고 어머니의 시장 친구들도 와주셨어요. 모든 게 완벽해 보였죠.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는 뭔가 불안한 감정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언니는 오늘도 안 올까? 마음속으로 혼잣말을 했어요. 정세나, 내 쌍둥이 언니. 몇 년 전부터 연락이 끊어진 채로 살고 있거든요. 어머니는 언니 이야기만 나오면 한숨을 쉬시면서 말을 아끼세요. 세나가 언젠가는 돌아올 거야라고 하시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웨딩홀 앞에서 태주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턱시도를 입은 모습이 정말 멋있었죠. 해나야, 준비됐어? 라고 물어보는 태주의 눈빛에는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응, 이제 시작해보자라고 대답했어요. 식장 문이 열리고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졌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모두 나에게 집중되었죠. 어머니가 앞자리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태주의 부모님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마음이 뛰었어요. 드디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니까요. 가난했던 과거, 힘들었던 시절들을 모두 뒤로하고 태주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결혼 서약을 주고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서로에게 평생을 약속하는 서약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태주가 내 손을 잡고 진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정혜나, 나는 당신을 평생 사랑하고 지키겠습니다라고 태주가 말했을 때 내 마음도 뭉클해졌어요. 이제 내 차례였습니다. 윤태주, 나도 당신을 평생. 그 순간이었어요. 식장 뒤쪽 문이 쾅 하고 열리면서 낯선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서너 명이 당당하게 걸어오고 있었어요.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맨 앞에 서 있던 남자가 백진태였습니다. 얼굴에 흉터가 있고 눈빛이 차갑기 그지없었어요. 잠깐만요. 이 결혼식은 계속될 수 없습니다라고 큰 소리로 외쳤죠. 식장이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태주가 내 앞으로 나서면서 당신들이 누구신데 이런 식으로 라고 말했지만 백진태는 냉소적으로 웃으면서 손을 흔들었어요. 신부가 누군지 모르고 결혼하시는 건 아니죠? 백진태가 봉투에서 사진들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 여자는 술집에서 일했던 여자예요. 빚도 많고 남자들과 어울려 다니던. 거짓말이에요. 나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백진태는 멈추지 않았어요. 가짜 사진들을 하객들에게 보여주면서 이게 증거입니다. 채무계약서도 여기 있고요라고 말했죠. 태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해나야, 이게 뭐야? 설명해줘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태주야, 저건 다 거짓말이야. 나를 믿어줘라고 애원했지만 태주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앞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이놈들이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 해나가 언제 그런 일을? 라고 소리치셨지만 백진태는 비웃기만 했어요. 어머니도 모르셨겠지만 따님이 2명 있잖아요. 쌍둥이 말입니다. 백진태의 말에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정세나라는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다 저질렀죠.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언니 세나가 내 이름을 도용해서 빚을 지고 온갖 일들을 벌인 거였어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 그런 복잡한 사정을 설명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태주의 부모님이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일어나셨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라고 중얼거리시면서 태주를 부르셨죠. 태주야, 어서 여기서 나가자라고 하셨습니다. 태주야, 제발 내 말을 들어봐. 나는 정말 아무것도. 나는 태주의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태주가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그 순간 내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해나야, 나는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태주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그리고는 부모님과 함께 식장을 나가버렸습니다. 다른 하객들도 하나둘씩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백진태가 내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우리랑 가시죠. 빚 갚을 때까지는 편하게 나들일 수 없거든요.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어요. 절대 안 가요. 나는 백진태와 그의 부하들을 노려봤습니다. 특전사 출신의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당황하거나 굴복할 정해나가 아니거든요. 백진태가 비웃으며 저항해봤자 소용없어요. 순순히 따라오세요라고 말했지만 나는 이미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웨딩드레스가 움직임을 방해했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건 해야 했어요. 첫 번째 부하가 내 팔을 잡으려는 순간 나는 그의 손목을 비틀면서 무릎으로 명치를 가격했습니다. 으악! 하고 비명을 지르며 그가 뒤로 넘어졌어요. 하지만 상대가 너무 많았죠. 이 여자 보통이 아니네. 백진태가 혀를 차면서 손짓했습니다. 나머지 부하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어요. 나는 드레스 치마를 한 손으로 잡고 다른 손으로는 방어하면서 최대한 저항했습니다. 어머니가 해나야 하고 소리치며 달려오셨지만 백진태의 부하 하나가 어머니를 막아섰어요. 어머니, 끼어들지 마세요. 다치고 싶지 않으시면요. 나는 2명을 더 쓰러뜨렸지만 결국 뒤에서 목을 조르는 바람에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니.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정신을 차렸을 때는 낡은 창고 같은 곳이었습니다. 손목과 발목이 밧줄로 묶여 있었고 입에는 테이프가 붙어 있었어요. 웨딩드레스는 이미 더러워져 있었죠. 백진태가 의자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정신 차렸네요.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시죠. 정세나가 진 빚을 대신 갚아야 해요. 나는 테이프를 뜯으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백진태가 다가와서 테이프를 거칠게 떼어냈습니다. 아픈가요? 순순히 협조하면 덜 아플 텐데요. 내가 세나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나는 소리쳤습니다. 나는 정해나고 세나는 내 쌍둥이 언니예요. 그런 뻔한 거짓말로 넘어갈 줄 알아요? 백진태가 비웃었어요. 신분증도 같고 얼굴도 똑같은데 뭔 소리예요. 한편 웨딩홀에서는 큰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경찰서에 신고하셨고 형사 한도윤이 사건을 맡게 되었어요. 한도윤은 경력이 오래된 베테랑 형사였죠. 부인, 진정하시고
차근차근 말씀해 주세요. 한도윤이 어머니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해나가 납치당했어요.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서 라고 설명하셨어요. 한도윤이 웨딩홀의 CCTV를 확인하면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백진태, 이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그는 범죄 기록을 뒤져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한도윤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형사님, 사실은 우리 해나에게 쌍둥이 언니가 있어요. 정세나라고. 한도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쌍둥이요? 그럼 혹시 신분 도용이나 명예 도용 사건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세나는 몇 년 전부터 집을 나가서 연락이 안 되고 있어요. 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모르겠지만 해나가 대신 고생하고 있어요. 그 시각 어딘가에서 뉴스를 보고 있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정혜나와 똑같은 얼굴의 여자, 바로 정세나였어요.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뉴스를 보면서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강남 웨딩홀에서 신부 납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정혜나 씨로 알려져 있으며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어요. 세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해나가 나 때문에. 그녀는 오랫동안 숨겨왔던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을 느꼈어요. 정세나는 텔레비전 앞에서 무너져 앉았습니다. 내 동생이 내가 저지른 일 때문에 납치당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이럴 수가 없어. 해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세나의 과거는 복잡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어머니와 해나 사이에서 소외감을 느꼈어요. 똑같이 생긴 쌍둥이지만 해나는 항상 모범생이었고 자신은 반항아였죠. 왜 해나는 다 잘하는데 나는 이 모양이야? 하고 늘 생각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집안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어머니는 해나에게는 따뜻하게 대하시면서도 세나에게는 차갑게 구시곤 했거든요. 세나야, 좀 해나처럼 살면 안 되겠니? 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결국 20살이 되던 해에 집을 나왔어요. 이 집에서는 내가 필요 없어 하고 생각하면서 가출했죠. 처음에는 친구 집에서 지내다가 나중에는 원룸을 얻어서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여러 일을 했어요. 카페 아르바이트, 편의점 야간 근무, 전단지, 배포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죠. 하지만 혼자 살기에는 돈이 늘 부족했습니다. 그러던 중 전세 사기를 당했어요. 보증금 3천만 원을 날리고 나서 갈 곳이 없어졌죠. 어떻게 하지? 집에 돌아갈 수도 없고 막막한 상황에서 사채업체를 찾게 되었습니다. 신분증만 가져오시면 바로 대출해 드려요. 사채업자의 달콤한 말에 속아서 해나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어요. 쌍둥이라서 신분증 사진이 거의 똑같았거든요. 한 번만, 나중에 갚으면 되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원금 500만 원이 1년 만에 2천만 원이 되어 있었죠. 사채업자들이 협박하기 시작했고 세나는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었습니다. 급한 마음에 해나의 명의로 신용카드도 만들었어요. 핸드폰도 대출도 할부도 모두 해나의 이름으로 했죠. 동생한테는 피해가 안 갈 거야.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하고 자기 합리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빚은 계속 늘어났고 세나는 점점 더 절망적인 상황에 몰렸죠. 연락처를 모두 바꾸고 이사를 다니면서 숨어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뉴스에서 동생이 납치당했다는 소식을 본 거예요. 내가 저지른 일이 결국 해나에게까지. 세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서 어머니의 번호를 눌렀어요. 몇 년 만에 거는 전화였죠. 여보세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 세나의 목이 메었습니다. 엄마 나야 세나.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세나야, 너 지금 어디 있니?
해나가.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내가 해나 이름으로 빚을 졌어. 세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지금 당장 갈게. 해나를 구해야 해. 전화를 끊고 세나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몇 년 만에 돌아가는 집이었죠. 마음은 무겁고 두려웠지만 동생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해나야, 조금만 기다려. 언니가 모든 걸 해결할게. 세나는 택시 안에서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제는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에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온 거죠. 세나가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와 형사 한도윤이 거실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몇 년 만에 보는 집은 예전과 똑같았지만 분위기는 무겁기 그지없었어요. 엄마, 세나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세나야. 어머니는 달려와서 세나를 꽉 안았어요. 몇 년간의 원망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세나는 어머니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한도윤 형사가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죠. 정세나 씨죠? 한도윤이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아시죠? 동생분이 납치당했어요. 세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다 제 잘못이에요. 그녀는 형사 앞에 앉으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해나 이름으로 사채에서 돈을 빌렸어요. 처음에는 500만 원이었는데 이자가 계속 불어나서 지금은 2천만 원이 넘을 거예요. 세나의 고백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도윤이 수첩에 기록하면서 물었어요. 언제부터 명의도용을 했습니까? 3년 전부터요. 전세 사기 당하고 나서 갈 곳이 없어서 세나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신용카드, 핸드폰, 각종 대출까지 해나의 명의로 했던 일들을 말이에요. 어머니가 한숨을 깊게 쉬셨습니다. 세나야, 왜 그런 일을 혼자 해결하려고 했니? 집에 와서 말했으면. 엄마는 항상 해나만 편애하셨잖아요. 세나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배어 있었어요. 해나는 착하고, 해나는 예쁘고, 해나는 똑똑하고, 난 항상 비교당하기만 했어요. 그게 아니야, 세나야.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너희 둘 다 소중한 내 딸인데. 한도윤이 대화를 정리했어요. 일단 자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야 동생분을 구할 수 있어요. 백진태 일당이 원하는 건 빚을 받아내는 거니까요. 세나가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자수할게요. 해나를 구하는 게 먼저예요. 그 시각 창고에 갇혀있던 나는 탈출할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특전사 훈련을 받았던 경험이 도움이 되었죠. 밧줄을 풀기 위해 바닥에 있던 날카로운 쇠조각을 이용했습니다. 조용히 해야 해.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면서 천천히 밧줄을 끊어나갔어요. 다행히 감시하는 사람이 잠깐 자리를 비운 틈이었습니다. 한편 경찰서에서는 세나의 자수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정세나 신분 도용 및 사기 혐의로 자수합니다. 한도윤이 조서를 작성하면서 말했죠. 형사님, 제가 모든 걸 다 말할 테니까 해나를 꼭 구해주세요. 세나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도 버리고 애원했습니다. 백진태에게 연락이 왔어요. 정세나가 자수했다고? 그럼 이제 빚 문제는 해결되는 거네. 그는 부하에게 지시했습니다. 인질은 풀어줘도 될 것 같은데. 하지만 나는 이미 탈출 준비를 마쳤어요. 밧줄을 완전히 끊고 창고 문 근처에서 기회를 노리고 있었죠. 이번에는 당하지 않을 거야. 부하가 창고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나는 뒤에서 목을 조르며 기절시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창고를 빠져나왔어요. 밖으로 나와서 핸드폰을 찾았지만 없었어요. 하지만 멀지 않은 곳에 공중전화가 보였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해야 해.
전화를 걸어서 한도윤 형사에게 상황을 알렸어요. 형사님, 저 정혜나예요. 탈출했어요. 위치는 해나 씨, 무사하세요? 지금 바로 갈게요. 한도윤의 안도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세나도 함께 현장으로 향했어요. 몇 년 만에 만나게 될 동생을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해나야, 정말 미안해. 경찰차가 도착했을 때 나는 공중전화 부스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도윤 형사가 차에서 내리더니 해나 씨,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서 내려오는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언니, 나와 똑같은 얼굴의 세나가 서 있었습니다. 몇 년 만에 보는 언니였어요. 야윈 모습이 예전과 많이 달라 보였죠. 해나야. 세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화가 나면서도 반가웠고 서운하면서도 걱정이 되었죠. 언니, 왜 내 이름으로 그런 일을 변명할 수 없어? 다 내 잘못이야. 세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 때문에 고생시켜서 정말 죄송해요. 한도윤 형사가 우리를 경찰서로 데려갔어요. 조서를 작성하고 사건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세나는 명의도용 혐의로 구속되었고 백진태 일당도 체포되었어요. 며칠 후 나는 태주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의 사무실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하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태주는 나를 보더니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해나야, 무사해서 다행이야. 정말 걱정했어. 태주야, 미안해. 결혼식 날 그런 일이.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야, 내가 미안해. 너를 믿지 못해서. 태주가 내 손을 잡았어요. 형사님한테 다 들었어. 언니분이 명의도용을 한 거였구나. 나는 세나의 이야기를 자세히 해주었습니다. 어려서부터의 갈등, 가출,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저지른 실수들을 말이에요. 언니도 나름대로 힘들었을 거야. 태주가 내 어깨를 안아주었어요. 이제 다시 시작하자. 우리 결혼식 다시 할까?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태주의 부모님이 강하게 반대하고 나선 거예요. 태주의 아버지가 사무실로 찾아와서 화를 내셨죠. 태주야, 이런 집안과 결혼할 수는 없다. 명의도용, 사기, 조폭까지 엮여있는 집안이라니. 태주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버지, 해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언니가 한 일이잖아요. 태주가 항변했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겉으로는 그렇게 보여도 누가 알아? 가족이라는 게 결국 비슷한 거야. 태주의 어머니도 같은 입장이셨습니다. 우리 가문의 명예를 생각해라. 태주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럼 저는 유산을 포기하겠습니다. 해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뭐라고? 태주 아버지가 놀라셨죠.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진심이에요, 아버지. 돈보다 사랑이 더 중요해요. 태주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태주가 내게 전화했어요. 해나야, 부모님이 반대하셔도 상관없어. 나는 너와 결혼할 거야. 태주야, 괜찮아? 유산까지 포기하겠다고. 나는 걱정이 되었어요. 돈이 뭐가 중요해? 너랑 함께라면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어. 태주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한편 구치소에 있던 세나는 변호사와 면담을 하고 있었어요.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수했고 초범이거든요. 정말요? 세나의 얼굴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럼 해나 결혼식에 갈 수 있을까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을 거예요. 사회봉사, 정기적인 보고 등. 변호사가 설명해 주었죠. 세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뭐든지 할게요. 해나한테 진짜 미안하니까. 어머니가 면회를 왔을 때 세나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속 썩여서 미안해요. 이제 정말 새 사람이 될게요. 세나야, 엄마도 미안해. 너를 너무 몰랐구나.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몇 주 후 법원에서 세나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나와 어머니 그리고 태주도 함께 법정에 앉아 있었어요. 세나는 피고석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최후 변론을 했습니다. 판사님, 저는 제가 저지른 일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동생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고 가족들을 힘들게 했어요. 세나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죠. 특히 동생 해나에게는 정말 미안합니다. 제 이기심 때문에 인생의 가장 소중한 날을 망쳐버렸어요. 세나가 내 쪽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판사가 선고를 내렸어요. 피고인 정세나 사기 및 명의도용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단 사회봉사 200시간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판사님. 세나가 눈물을 흘리며 인사했어요. 집행유예라는 것은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었죠. 법정을 나서면서 세나가 내게 다가왔습니다. 해나야, 정말 고마워. 내가 선처를 호소해줘서. 언니도 내 가족이잖아. 나는 세나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다시 시작하자. 세나는 집으로 돌아온 후 정말 달라졌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어머니의 반찬 가게 일을 도왔고 오후에는 사회봉사를 나갔어요.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 식사 준비를 도우면서 보람을 느꼈죠. 세나야, 요즘 부쩍 밝아졌구나. 어머니가 흐뭇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이제야 내 딸 같아. 엄마 앞으로 절대 실망시켜드리지 않을게요. 세나도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장 일이 힘들었지만 가족과 함께라서 행복했어요. 한편 나는 태주와 함께 두 번째 결혼식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화려한 웨딩홀 대신 작은 교회에서 소박하게 치르기로 했어요. 해나야, 이번에는 정말 완벽할 거야. 태주가 웨딩드레스를 고르면서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아직 반대하시지만 언젠가는 이해해 주실 거야. 태주는 정말로 유산을 포기했어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설득해 보려 했지만 태주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해나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 갈 거예요. 고집불통 같은 놈. 태주 아버지는 화를 내면서도 마음 한구석으로는 아들의 진심을 알고 있었어요. 결혼식 일주일 전 태주의 어머니가 조용히 나를 찾아왔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태주 어머니의 표정은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어요. 해나야, 미안해. 처음에 너무 편견을 가졌구나. 태주 어머니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태주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니까 알겠더라. 어머니, 나는 감동받았어요. 완전히 용서하라고는 할 수 없지만 시간을 두고 지켜보겠어. 태주를 행복하게 해줘. 태주 어머니가 내 손을 잡으셨습니다. 세나는 사회봉사를 하면서 새로운 목표를 찾았어요. 노인복지관에서 일하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기로 결심했죠. 해나처럼 나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 공부하는 세나의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가 뿌듯해 하셨어요. 우리 세나도 이제 철이 들었구나. 결혼식 전날 밤 세나가 내 방으로 왔습니다. 해나야, 내일 정말 축하해. 태주 씨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눈에 보여. 언니도 좋은 사람 만날 거야. 나는 세나를 안아주었어요. 나는 아직 멀었어. 일단 자격증부터 따고 빚도 다 갚아야지. 세나가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드디어 결혼식 당일이 다가왔습니다. 작은 교회였지만 진심 어린 축복으로 가득했어요. 어머니와 세나 그리고 태주의 부모님까지 모두 참석해 주셨죠. 해나야, 준비됐어? 세나가 웨딩드레스를 정리해 주면서 물었습니다. 응, 이번에는 정말 준비됐어. 나는 환한 미소로 답했어요. 결혼식 당일 아침
햇살이 교회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작은 시골 교회였지만 따뜻한 분위기가 가득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완벽한 하루가 될 것 같았습니다. 세나가 내 머리를 빗겨주면서 말했어요. 해나야, 오늘 정말 예뻐. 태주 씨가 기절할 것 같은데? 언니가 해준 화장이라서 그래. 나는 거울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나가 요양보호사 공부하면서 배운 메이크업 기술로 직접 화장을 해줬거든요. 어머니가 방에 들어오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우리 해나 정말 천사 같구나.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 엄마, 울지 마세요. 화장 번질나. 세나가 어머니를 달래면서 웃었습니다. 가족들이 이렇게 화목한 모습은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교회로 향하면서 세나가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해나야, 언니가 너 대신 신랑한테 손을 넘겨줄게. 아버지 역할 말이야. 언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아버지가 계셨다면 내 손을 잡고 태주에게 인도해 주셨을 텐데 세나가 그 역할을 해주겠다고 한 거였죠. 교회에 도착하니 하객들이 벌써 와 있었습니다. 태주의 부모님도 오셨고 어머니의 시장 친구들 그리고 한도윤 형사까지 축하하러 와주셨어요. 해나야, 정말 축하해. 이번에는 아무도 방해하지 못할 거야. 한도윤 형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태주가 제단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턱시도 차림의 모습이 정말 멋있었죠. 내 모습을 보더니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세나가 내 팔짱을 끼면서 자, 이제 가자. 너의 행복한 미래로 하고 속삭였습니다. 천천히 걸어가면서 하객들의 축복받는 시선을 받았어요. 어머니가 앞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셨고 태주의 부모님도 따뜻한 미소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드디어 제단 앞에 도착했어요. 세나가 내 손을 태주의 손에 포개주면서 말했습니다. 태주 씨, 우리 해나 잘 부탁드려요. 평생 행복하게 해주세요. 네, 약속드릴게요. 태주가 진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세나가 내 귀에 속삭였습니다. 해나야, 정말 사랑해. 행복해야 돼. 언니도 꼭 행복해져야 해. 나는 세나의 손을 꽉 잡았어요. 목사님이 성혼 예식을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정혜나 자매와 윤태주 형제가 하나님 앞에서 부부의 언약을 맺습니다. 서약 시간이 왔어요. 이번에는 아무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태주가 내 손을 잡고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정혜나, 나는 당신을 평생 사랑하고 지키겠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자일 때나 가난할 때나 함께하겠습니다. 내 차례가 되었어요. 윤태주, 나도 당신을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이겨내고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반지 교환을 하고 마침내 목사님이 선언하셨어요. 이제 하나님과 이 자리에 모인 증인들 앞에서 부부임을 선언합니다. 신랑은 신부에게 키스해도 좋습니다. 태주가 내게 다가와서 사랑스럽게 키스했어요. 하객들이 박수를 치면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축하합니다. 행복하세요. 식이 끝난 후 사진 촬영을 했어요. 가족 사진을 찍을 때 세나가 내 옆에 서면서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구나. 우리는 원래부터 가족이었어, 언니. 나는 세나를 꽉 안았어요. 피로연에서 태주가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해나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어 정말 행복합니다. 세나도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동생 해나 그리고 제부 태주 씨, 정말 축하해요. 언니로서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아요. 어머니가 두 딸을 바라보시면서 흐뭇해 하셨어요. 이제야 마음이 편하구나. 너희 둘 다 잘 됐으면 좋겠다. 태주의 부모님도 다가와서 축하해 주셨어요. 해나야, 이제 우리 가족이구나. 태주를 잘 부탁해. 네, 감사합니다.
나는 깊이 인사드렸어요. 해가 지면서 결혼식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세나가 마지막으로 내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해나야, 오늘 정말 고마웠어. 언니 덕분에 완벽한 결혼식이 됐어. 언니가 있어서 더 의미 있었어. 앞으로도 자주 만나자. 나는 세나와 포옹했습니다. 태주와 함께 신혼여행을 떠나면서 뒤돌아보니 세나와 어머니가 손을 흔들며 배웅해주고 계셨어요.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몇 달 후 세나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노인복지관에서 정식 직원으로 일하게 되었어요. 빚도 조금씩 갚아나가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죠. 나와 태주는 작은 아파트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가끔 세나와 어머니가 놀러와서 함께 식사하며 웃음꽃을 피우곤 해요. 진정한 사랑과 용서,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서로를 믿고 사랑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